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최강식 다올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최강식 애널리스트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 주관한 2022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조선중공업 기계 부문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선업을 네.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조선업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업 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별로 좀 약간 많이 투자를 안 하시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조선업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이 얘기부터 좀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차피 배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화물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원자재이고 공산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고 벌크 탱커 컨테이너고 결국은 경기를 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은 소위 네. 시클리컬이라고 하죠. 네, 경기주. 네. 네, 그래서 경기 순환주로서 접근하실 수 있고. 예. 근데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뭐 공급도 있고, 뭐 네. 구조조정도 있고, 그리고 뭐 에너지 특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맞물리는데 결국 일반 투자자분들은 수주 모멘텀 네. 막 얘기하시는데 조금 더 꼬아서 얘기를 드리면 조선주를 살려고 하실 때는 잔고가 늘어나는지 수주 잔고. 네. 예. 수주 잔고라는 건 우리 조선사들이 앞으로 할 일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미래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잔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면서 조선주 투자 여부를 판단하시고 결국은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신조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잔고가 늘어나면 성과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받은 것들 뭐 1년 반, 2년 후에 만들면서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주의 결과로서 잔고가 늘어나고 잔고가 늘어나서 성과가 올라가고 2년 후 실적이 좋아지는 걸 바라보고 투자하는 산업이다. 조금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배라는 게 그냥 뚝딱해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2년, 3년 이렇게 걸리니까 네, 그렇죠. 이 수주를 얼마나 많이 해놨느냐. 네. 그거 보면 미래의 실적을 알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일단 수주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수주가 될지 요 얘기를 또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작년, 재작년 우리가 460억 달러, 450억 달러를 수주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숫자가 나오니까 헷갈리실 텐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매출 30조 원, 30조 원 초반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450억 달러, 460억 달러면은 그리고 50조 넘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수주와 매출 빼면은 잔고가 얼마나 늘어났느냐잖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수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유는 컨테이너가 너무 좋았고요. LNG 선 시장이 너무 좋았고 뭐 그런 사연으로 지난 2년은 좋았고 주가도 많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수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줄어드나요? 그게?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잔고를 적당량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2년에서 3년. 3년 정도 할 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하고 이제 협상할 때 여유가 있어서 좋은 가격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백록이 3년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수주 잔고죠. 네, 수주 잔고가 3년이고 당연히 올해는 작년, 재작년처럼 매출의 뭐 2배, 1.5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3년 물량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여유가 있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수주 모멘텀이 좀 약해졌네라고 하면서 좀 외면받고 있는 구간이 올해 1분기에 펼쳐지고 있죠. 그럼 뭐 아까 뭐 각종 배의 종류도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 뭐 LNG, 뭐 탱커 이런 얘기하셨는데 각각 어떤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죠. 컨테이너 좀 많이 지금 수주를 했다고 그랬는데 컨테이너가 아무래도 경기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물건 이제 나르는 그런 배니까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작년, 재작년에 2021년에 440만 TU가 발주가 됐어요. 또 갑자기 숫자가 나오는 게 이상한데 2007년에 우리 경기가 가장 좋았죠. 그때 너무너무 호황이었는데 330만 TU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440만, 작년에 270만 TU. 그래서 정말 많이 발주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컨테이너 시장이 더 좋아졌었어요. 경기는 안 좋은데 미국 항만에 유럽 항만에 노동자들이 없고
그리고 집에서 뭐 구매만 하고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고 항만은 적체되고 하면서 컨테이너 운임이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공급만 병목 때문에 예,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컨테이너 시장이 너무 좋았고 운임이 거의 뭐 8배, 10배 오르면서 컨테이너 발주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발주 올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제로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벌써 현대사모중공업이 뭐 19척 받았고요. 작년에 60척 받았는데 전체 올해도 계속 컨테이너 발주는 조금씩이라도 나오고 있어요. 성격이 우리 해운업이 CO2 규제가 시작돼서 이제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컨테이너사들은 이제 운임은 빠졌고 물동량도 늘지 않는데 그리고 새로 주문한 배들이 막 나와서 부담스러운데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CO2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선단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소위 친환경 선박으로 좀 바꿔야 된다. 요즘 나오는 배들이 모두 다 LNG DF, 메탄올 이중 연료 선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많이 못 벌지만 지난 2년 동안 벌어둔 돈을 체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는 꽤 꾸준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수준은 줍니다. 그렇게 이제 컨테이너 쪽 전망을 해보고 LNG선 탱커 이쪽은 어때요? 이거는 이제 주로 원자재 싣고 나르는 배들이잖아요. 그렇죠. LNG 탱커는 그 같은 뭐 원자재고 같은 유정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시장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LNG부터 얘기를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119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습니다. 2년 전에 65척 받았던 게 최고 기록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준사들이 1년에 LNG 운반선을 65척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작년에 받은 게 캐파의 2배였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2배를 지금 수주를 받은 거네요. 그래서 올해 줄어든다는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올해 줄어든 뭐 70척 정도 수주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작년에 왜 그렇게 좋았느냐?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그렇죠.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PNG,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받아왔는데 그랬죠. 그걸 앞으로 받지 않죠. 그럼 유럽은 허겁지겁 미국, 중동, 뭐 아프리카로부터 LNG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에 막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많이 늘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러 LNG 수출 터미널들도 생산 기지들도 램프업을 할 수 있어요. 가동률이 80%였는데 100% 정도 늘릴 거야. 작년에 LNG 물동량도 늘었고 지금 LNG 발주한 게 3년, 4년 후에 나와서 새로운 LNG 프로젝트랑 매칭이 될 거잖아요. 미래 LNG 수출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LNG 발주가 무지하게 많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더 필요해요. 근데 한국 조선사들이 1년에 65척밖에 못 만드니까 이거 어떡하지? 더 열어줘. 막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주의 양은 줄어드는데 서로 발주하고 싶잖아요. 성과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올해 수주가 줄더라도 이게 나쁜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고 또 탱커도 있잖아요. 탱커는 이제 기름 나르는 배죠. 그렇죠. 크루드 오일 원유 그리고 이거를 정제하면은 휘발유 등경유가 나오는데 이거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제품 운반선. 두 가지 시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쟁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아까 PNG를 LNG로 돌린다고 했잖아요. 천연가스에서는. 근데 기름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많이 생산해서 바닷길로 4, 5일 만에 유럽으로 보내줬었어요. 상당 부분을 유럽이 러시아에서 조달을 했는데 작년 12월 5일부터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원유를 안 받습니다. 2월 5일부터는 러시아 석유 제품을 안 받습니다. 그럼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저 멀리 아프리카, 중동, 미국에서 또 가져와야 되고요. 러시아도 자기 거를 사주도 유럽이 안 사주니까 더 싼 가격에 원래 팔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중국, 인도, 인도에 많이 판다고 남미까지 막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똑같은 원유를 글로벌리 사용하는데 이게 더 먼 길을 가니까 배들이 더 많이 풀어지는 효과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함정은 탱커 운임이 무지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작년에 2배, 3배 올랐고 연초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탱커 발주는 안 나옵니다. 탱커 발주는 안 나와요. 필요 없대요? 1번 성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 2년 동안 LNG 컨테이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선사들의 뭐 잔고를 다 잡아먹어서 이제는 우리가 협상력이 너무 있으니까 우리가 가격을 너무 올려 부르는 거예요. 2년 전에 $8천만 였던 VLCC라고 하는 가장 큰 탱커가
요즘은 그 1억 3천만 달러 줘야 됩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입장이 그래요. 내가 조금만 했으면 싸게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비싸져 버렸어. 두 번째는 지금 발주해봤자 3년 후에나 받네. 너무 그렇죠. 멀리 받네. 배 만들려면 2년 3년 걸리니까. 3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세 번째는 DF 엔진, 아까 컨테이너는 이중 연료 엔진을 활발히 채택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CO2 규제를 위해서. 탱커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는 전기 항로를 다니니까 늘 LNG든 메탄올이든을 집어넣을 수 있는 벙커링 인프라가 있어요. 탱커선은 자기가 태어나서 어디를 다닐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인프라가 택시 같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없는 데를 갈 수도 있어서 또 탱커선은 이중 연료 엔진을 채택하는데 추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올해 가장 중요한 게 탱크 발주라고 봤고 움직일 것이다. 언젠가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주가가 약하다. 지금은. 이게 심리입니다. 또 하나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해양 플랜트도 하잖아요. 이런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해양 플랜트 과거에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되게 고전했었는데 이쪽은 좀 어때요? 2012년, 13년, 14년 얼추 3년 동안 우리가 12조 원의 적자를 냈거든요. 해양 플랜트 때문에.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내부적으로도 레슨즈 런들을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는 게 잘 안 해본 어려운 프로젝트를 EPC 럼섬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도면을 받아들고 내가 3조 원에 해줄게. 약속을 하는 계약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고 근데 2017년부터 우리가 수주를 많이 안 했어요. 막년에 삼성, 대우, 현대가 각각 거의 드릴십 포함해서 6조, 7조 원 해양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1조 원 안팎 많이 줄었습니다. 리스크가. 그래서 위험 노출은 작은데 발주도 작았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정말 많은 해양 플랜트 수주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원유보다는 가스 프로젝트들이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구조를 안전하게 그리고 EPC 전체보다는 시공 중심으로 접근해서 한다면은 예전과 같은 규모로는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한 포트폴리오의 축을 담당하는 정도가 되어줄 거다. 이익은 되겠네요, 거기서. 뭐 옛날처럼 그렇게 손실을 왕창 내고 그러진 않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이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뭐 건설 쪽도 그렇지만 뭐 공사비 막 올라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배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 만드는 그 두꺼운 강철 후판이라고 그러고 또 인건비도 오르고 그럴 텐데 이런 좀 어려움은 어떻게 좀 조선사들이 좀 헤쳐나가고 있나요? 사실은 2021년 2분기, 2년 전 2분기 때 사건이 터졌었죠. 우리가 후판이 60만 원 정도일 때 이게 100만 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개 분기 만에. 근데 우리는 수주를 하실 때 후판 60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수주해서 이거를 1년, 2년, 3년 후에 만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후판이 100만 원으로 올라 버리니까 그 이전에 받았던 선박들이 적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걸 2분기 때 중점적으로 충당금을 쌓았고요. 그래서 2021년 2분기 이래로 한 1년 동안 제가 정리한 걸로는 1.8조 원 정도의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의미하면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2021년 3분기부터 후판이 원가에 영향을 준 거 이상으로 성과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3분기부터 받은 선박들은 흑자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가격을 전가했군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근데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2021년 2분기 이전 선박도 있고요. 2021년 3분기 이전 선박도 있어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80% 이상 대부분이 후판이 오른 이후에 받은 선박들이어서 실적은 좋아지겠죠. 근데 또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후판이 더 올라버리면 어떡해? 그러면은 이익이 많이 날 게 좀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 구조고요. 반대로 지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돼서 후판이 빠지면 빠지는 것만큼 또 우리가 먹는 겁니다. 원자재고요. 질문 주신 두 번째 인건비는 큰 문제죠 지금. 근데 작년 2021년 3분기부터 성과를 올렸을 때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주한 LNG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원래 2년 후에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이익률이 막 30% 이상 나는 것도 뭐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그런 정말 좋은 선박들을 2년 후에 만들게 되면은 인건비, 후판을 제한 여러 자재비가 올라서 그 정도 이익은 안 날 거예요. 제가 믿는 건 작년에 성과를 엄청나게 올릴 때 우리 현장의 노동자분들이 인건비를 올려주는 원가가 계산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충분히 올라가고 난 뒤에도 내년, 내후년에는 상당한 이익이 날 것이다. 라고 저는 계산은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 가격에 좀 정가를 계속 하고 있을 네, 것이다. 네. 할 것이다. 네. 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이제 선박에도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친환경 규제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국조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궁금합니다. 거의 100년을 선박은 기름을 사용해 왔어요. 벙커CU. 근데 CO2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새로 만드는 배는 2014년부터 EEDI 규제가 적용이 됐고요. 올해부터 기존에 만들어둔 모든 배들에 대해서 EXI와 CII라고 하는 설명하자는 긴 아주 복잡한 규제로 친환경 규제가 들어간다. 친환경 규제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배들의 퇴출이 빨라질 거고요. 새로운 선박 발주가 많이 늘어날 건데 선박이 바뀌어서 발주가 돼야 되죠. 선박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서 일단은 중간 기술로 LNG 그리고 멀스크가 시작한 메탄올 내년에 엔진이 나오는 암모니아 그 이후에는 완전 수소 연소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복잡하죠. 일단 완전 달라지는 것들이니까 처음으로 뭐가 달라질 때는 늘 탑티어 조선사들이 먼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현대, 삼성, 대우가 이런 선박들 파일럿 프로젝트를 늘 먼저 하고요. 네. 물론 중국도 같이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늘 해오던 거를 따라오는 중국 입장에서 계속 기술이 바뀌고 바뀌는 부분은 버거울 것이다. 그래서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CO2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핵심은 엔진입니다. 비록 엔진의 원천 기술은 유럽의 2개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제작 기술의 세계 1등은 현대중공업 엔진과 HST 엔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탄올 엔진이 재작년에 처음 발주 나왔잖아요. 네. 지금 현재 메탄올 엔진을 만들어 본 회사는 현대중공업 엔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또 독과점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면에서 CO2 규제는 당연히 우리 조선업 전체 마켓 쉐어에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등에게 변화는 좋은 것이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조선 같은 이제 중후장대 산업 이런 데 투자할 때 좀 어떤 걸 좀 챙겨봐야 될까요? 일단 경기 판단은 우리 전략가 이코노미스트들이 하셔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견이 있어요. 경기와 무관하게 잔고를 가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키 맞춰 주가가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을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는 수주 모멘텀을 주로 보는 산업이었는데 네. 1분기부터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울기가 나오니까 네. 저는 예상합니다만 아닐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4월, 5월에 다가오는 1분기 실적 시전에 실적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시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조선주에 대해서 실적에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예, 우리 CO2 배출량 줄여야 되고 지구온난화 막아야 되고 네. 여러 2차 전지, 수소 여러 스플라이 체인이 있지만 조선도 그런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중장기 투자의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조선업의 토픽은 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공식적으로 토픽을 가지고 있고 뭐 보고서들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세계 1등 조선사, HST 엔진 세계 2등 엔진 회사, 1등 엔진 회사는 왜 현대중공업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8년 만에 흑자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게 1분기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싼 상황이에요. 삼성중공업. 이렇게 3개 회사 정도 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 조선주들의 방향은 같이 갑니다. 거기서 엎치락뒤치락이니까 또 조선주 전반에 대해서 괜찮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강식 다올증권 애널리스트 모시고
조선업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나오셨으니까 짧게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SBB 파산이 있고 장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되게 어려운 구간인데 조심조심 투자를 하시고 이런 기간에는 좀 공부하시는 시간을 우리 유튜브와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강식 다올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